자, 이번 시간에는 6.5 양자역학과 원자 오비탈입니다. 이 섹션 6.5가 6장 원자의 전자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오비탈이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아, 오비탈이 뭐다? 우리가 앞으로 일반화학이나 뭐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오비탈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오비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비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학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아, 오비탈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라는 게 뭐다. 그리고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는 게 그게 뭐다. 이런 어떤 그 개념적으로 그냥 아, 오비탈이라는 게 뭐다.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요. 그 빛의 파동성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빛의 입자성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입자에도 파동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불확정성 원리가 있었죠. 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부 통합한 어떤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에 대한 식이냐면은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자의 파동적인 거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식. 그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전자가 파동성도 있고, 뭐 입자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이런 기본 원리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가 가지는 파동적인 거동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에는요, 뭘 우리가 집어넣냐면요, 전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입자도 가능하지만 주 대상은 이제 전자가 되겠죠. 전자가 가지는 어떤 조건을 집어넣어요. 전자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가진 공간에 있느냐,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해가 나와요. 해.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해라는 것은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자, 이 해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그리스 문자 프사이라고 쓰고요. 얘를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파동함수.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라고 했죠?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식이라고 했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그 해도 역시 파동 형태의 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 뉴튼 역학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뭐 질량이 어떤 입자가 질량이 어떤 물체가 뭐 초기 속도가 얼마큼이고 중력장이 얼마큼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면은 몇 초에 그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고도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해가 딱딱 떨어지는 해가 나왔었죠. 그죠? 딱딱 정해진 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조금 틀려요. 이게 파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딱딱 떨어지는 해가 아니라 파동 형태를 가진 해가 나옵니다. 해 자체가 파동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들입니다. 어때요? 파동 모양이죠, 다. 자, 그리고 요 해에 어떤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 해에는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동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건에 있는 전자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면 이런 해가 나오는데 해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죠? 이 밖에도 n이 5인 경우, 6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해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여러 가지 해들은 특정 정수랑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n이 1이라는 정수에 대응되는 해가 있고요. n은 2라는 정수랑 대응되는 해, 3이라는 정수랑 대응되는 해가 있죠. 자, 파동 형태의 해가 많이 있는데 그 각각의 파동 함수, 각각의 해는 정수랑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온 이 프사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 직접적인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 프사이는.
다만 p사이의 제곱이 물리적 의미를 가져요. p사이의 제곱은 뭐냐면은 그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왜 우리가 그럼 확률로밖에 얘기를 못할까요? 그쵸. 전자의 파동성 때문에요. 만약에 입자라면은 전자가 입자성만 있다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속도가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다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자의 파동성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한 해에서 우리가 최대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다. 이거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각 해가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에너지. 자, 잘 감이 안 오시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공부했던 빛의 파동성,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 그리고 물질의 입자성과 물질의 파동성,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 이 모든 원리가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전자의 파동적인 거동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떤 특정 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해가 나오겠죠. 그 해는 한 가지 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해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해는 파동 모양의 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는 특정 종류의 정수들과 대응이 돼요. 그리고 그 해 자체에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그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p사이의 제곱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냐면은 특정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 그죠? 각 파동함수의 에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에다가 한번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1차원 상자의 입자라고 하는데요.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합니다. 자, 전자가 놓여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 아주 깊은 우물에 놓여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해서 뭐 실제 우물이 아니라 포텐셜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벽이 높아서. 이 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우물 안에 전자가 딱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 있는 전자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런 전자가 가지는 파동적 거동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전자가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도대체 여기에 무슨 파동적 거동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할 게 뭐가 있다고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지만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뭐의 모순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랑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의 위배가 돼요. 자, 뭡니까?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예. 왜냐면 입자의 파동성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갇혀있는 전자 한 개의 이런 조건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p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라고 하는 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해는 파동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 해가 얘네들이 전부 다 그 각각의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가 여기에는 지금 4개만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한히 많아요. n이 5도 되고 6도 되고 하니까 무한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형태의 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자, 전자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p사이라는 파동함수라는 게 이런 형태의 해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의 해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의 해도 가능한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가요? 기타줄하고 되게 비슷하죠? 기타줄도 이런 식의 정상파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p사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물리적인 의미를 갖느냐? p사이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얘를 제곱을 해야 돼요.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양수니까 제곱해도 어차피 비슷해집니다.
자, 제곱하면은 얘도 양수지만은 얘는 음수를 제곱하는 거죠. 이 psi 값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음수거든요. 음수를 제곱해봤자 어차피 또 양수가 나오죠. 그죠? 그럼 두 개의 언덕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하면 이런 세 개의 언덕, 얘를 제곱하면은 이런 네 개의 언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나타내는 해를 구했는데, 이게 도대체 해는 구했는데 해가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 아까 뭐라고 했나요? 파동함수의 제곱, psi의 제곱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높다라는 것은요, 전자가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죠. 양 끝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자가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전자가 이쪽 구역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고요. 이쪽 구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가운데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자, 전자 두 개가 나눠진 게 아니라요. 전자 하나가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왜냐면은 전자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됐으면 분명히 중간을 지나가면 중간에서 또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쥐가 한 마리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 발견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럼 쥐는 분명히 이 중간을 거쳤겠죠. 어떻게 중간을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갑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전자가 여기랑 여기로 나눠진 게 아니라 전자는 하나입니다. 전자 하나가 여기서 발견될 확률도 있고 여기서 발견될 확률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발견될 확률이 제로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발견될 확률이 0인 어떤 지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노드. 자, 마디 노드는 이따가 우리가 이런 파동 함수를 그 원자에다 적용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마디가 몇 개인가요? 마디가 두 개예요. 자, 이 양 끝은 보통 마디의 개수에 포함시키지가 않습니다. 이 해는 몇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 둘, 세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 해가 특정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해 중에서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가 이런 파동적 거동을 할 때보다는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일 때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거보다는 이럴 때가 에너지가 높고 그거보다는 이럴 때가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뭐랑 비슷한가요?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델일 때 전자의 허용 궤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지만 그 중간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만 중간 에너지 값은 가질 수 없죠. 자,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의 특징은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원자에다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서 나오는 오비탈에도 계속 이런 양자화의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자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이 돼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면적을 다 합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이 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각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다 더한 거겠죠? 자, 모든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전자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밖에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구역에서 발견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얘도 1, 얘도 1, 얘도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1차원 상자의 입자라고 합니다. 1차원 상자에 갇혀있는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예요. 요게 바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곱해서 그거의 물리적 의미를 알아본 게 이 그림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1차원 상자 내에 있는 전자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면은 그 파동적 거동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라는 푸사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푸사이 값은 파동의 모양이면서 여러 개의 해가 가능하고 각각의 해는 특정 정수와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푸사이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 푸사이를 제곱하면은 그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 구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동함수는 각각의 허용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그 파동함수의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를 우리가 원자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이 전자도 분명히 파동적 거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자의 여러 가지 조건, 그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 값 푸사이가 나오겠죠. 자, 푸사이 아니면 파동함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그냥 편의상 푸사이 1, 푸사이 2 뭐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사실은 3차원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정수가 조합이 돼가지고선 하나의 그 파동함수를 지칭한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종류의 파동함수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원자에 대한, 더 정확하게는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겠죠. 그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 값, 그거를 원자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 오비탈이 여러 개라는 것은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파동적 거동의 형태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비유를 해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북이에요. 북. 북 표면이 진동을 하는데요, 북 표면에다가 모래를 깔고 진동을 시킵니다. 자, 진동하는 부분의 모래는 다 튕겨져 날아가겠죠. 근데 진동하지 않는 마디 부분의 모래는 그대로 남아있죠. 자,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진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자, 북은 똑같은 북인데 이런 형태의 진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은 이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파동적 거동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북이 이렇게 진동할 때랑 이렇게 진동할 때랑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지금 이거 1번, 2번이라고 하죠. 그죠? 2번의 방식으로 진동할 때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노드가 더 많죠. 더 복잡한 진동처럼 보이죠?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자, 3번 형태로 진동하는 경우랑 4번 형태로 진동하는 경우 중에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높아 보이세요? 그죠? 4번 형태로 진동할 때, 아니죠. 3번 형태로 진동할 때 에너지가 더 높겠죠. 노드가 더 많으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도요,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동그란 거,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얘랑 얘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물론 2차원이지만 이제 이걸 3차원적으로 확장하면은 이런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전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는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인다면은 이 파동함수를 S 오비탈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S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전자가 이러한 형태의 파동적 거동을 보인다면 S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전자가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 전자는 S오비탈에 있는 게 아니라 P오비탈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전자가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할 때랑 이런 거동을 할 때 중에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보이시나요? 얘기했죠. 그죠? 전자가 이런 파동보다 이런 파동을 할 때 더 에너지가 높아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일 때랑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일 때 중에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높아 보이나요? 얘가 더 높아 보이죠? 얘는 D오비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P오비탈보다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전자가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이다가 이런 거동을 보인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전자가 S오비탈에서 P오비탈로 이동을 한 거죠. 자, P오비탈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이다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선 이런 식의 파동적 거동을 보인다. 그럼 뭔가요? 그렇죠. 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D오비탈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는 이렇게 다양한 파동적 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동적 거동을 각각의 원자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의 원자 오비탈 그림이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의 원자 오비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전부 다 파동적 거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을 각각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오비탈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모양도 다르고요. 에너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양도 다릅니다. 자, 이 모든 자세한 정보는 우리가 뭐로부터 알 수가 있나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부터 알 수 있겠죠. 해를 잘 해석을 하면은 정확히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모양이 얼마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이 각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오비탈은 세 가지 종류의 정수랑 대응된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종류의 정수를 양자수라고 하고 이제 그 각각의 양자수가 어떤 식으로 한 오비탈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